안녕하세요. 동인간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어수선한 그리고 또 가슴 아픈 작년 12월을 넘어서 이제 새해 희망찬 새해가 밝았으니까요. 또 올 한 해 또 저와 함께 힘차게 열심히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2025년 첫 번째 뉴스터디를 뭘 할까 고민을 해봤겠죠. 그리고 어떤 게 올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할까? 당연히 이걸 것 같아요. 아무리 고민을 해봤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이걸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결과에 따라서 또다시 조기 대선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보면요. 작년 12월 14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탄핵 헌법재판소는 6개월 내에 180일 내에 그 결과를 내놔야 합니다. 그러면 180일 하면 올해 6월 12일까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고 거기서 탄핵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되면 그로부터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8월 11일에 치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죠. 자, 물론 이 180일이라는 걸 뭐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탄핵과 관련해서 지키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하니까 가급적 이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가장 시급한 안건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자, 얼마나 걸릴까? 이번 헌법재판소 심판이 왜 궁금하다고요? 조기 대선 날짜와 바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자, 궁금할 땐 전례를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도 아마 과거에 며칠 걸렸는가 다 봤을 겁니다.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63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91일이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63일 동안 혹은 91일 동안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이 심판을 이어가는지 그 과정은 무엇인지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얼마나 걸릴지를 예상할 수 있겠죠. 게다가 박사님들 자 시험 범위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변론 준비 기일에 어떤 쟁점들로 이번 탄핵 심판을 이어나가겠다는 그 쟁점이 나왔거든요. 자, 시험 범위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또 공부를 시작해야겠죠.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자, 박사님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얼마나 걸릴지를 한번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전례를 살펴봐야 되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하면서 윤 대통령과 교차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박사님들 잘 쫓아오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안은요. 12월 9일에 통과가 됐습니다. 2016년 12월 9일에 통과가 되고 3월 10일, 이듬해 3월 10일에 박근혜 탄핵 인용이 되고요. 그로부터 두 달 후 5월 9일에 대선을 거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12월 14일에 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일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보면 대충 비슷한 흐름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 27일에 1차 변론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이 내용까지인데요. 자, 달력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지금 이 대체 헌법재판소는 뭘 하는 거야? 심판을 하면 뭘 하는 거야? 자, 볼게요. 지금 여기 본 것처럼 12월 9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 그날 바로 헌법재판소에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11일에 바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26쪽짜리 답변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탄핵을 당할 이유가 없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을 하죠. 그리고 22일에 1차 변론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1차, 2차, 3차 기일이 열리는데 이때는 뭘 하는 거냐면 쟁점을 정리해요. 1차 변론 준비 기일 때는. 그래서 원래 탄핵안 통과될 때는 9가지 쟁점으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날 5가지 쟁점으로 추립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리고 증인들 신청받고 그리고 중앙지검에서 수사 기록이 넘어오죠. 이때는 지금보다 수사가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됐기 때문에 기록을 송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 1월 3일부터 1차 변론이 시작이 됩니다. 1차 변론은 뭐냐면 이제 증인들 불러가지고 실제로 재판하듯이
국회 측과 그다음에 피고인 측, 이거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서로 이제 검사와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서로 이제 쟁점 토론을 벌이는 거죠. 변론을 하는 겁니다. 보면 1차 변론 때는 금방 끝났다 그러고 2차 변론 때 누가 나오냐면 박근혜 대통령 트레이너였던 부속실에 있었던 윤전추 행정관이 증인으로 나왔었고요. 보면 이제 하나하나 증인들을 벌써 쟁점을 따지죠. 5차 변론 때 누가 나오냐면 최순실, 최서원 씨, 그다음에 안종범 경제수석이 5차 변론 때 나오고요.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이 7차 변론 때 나와서 증인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9차 변론 때 유진용 문화부 장관이 나오고 12차 때 노승일 K스포츠재단의 부장이 나왔어요. 지금 제가 대표적인 인물만 뽑았지만 보면 거의 1차 이제 변론 준비 끝나고 거의 일주일에 2번, 많게는 3번도 변론을 갔습니다. 그만큼 아주 속도를 낸다는 얘기예요. 이때 한번 변론 열리면 저녁 늦게까지 계속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이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저희가 그동안 이재명 대표 비롯한 재판 과정을 보면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2번 할 때도 있지만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이렇게 재판을 여는데 보면 아주 집중해서 지금 변론하는 거 볼 수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리고 1월 끝나고 2월 10차 변론 해서 16차 변론까지 끝나고 마지막 최종 변론이 17차 때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최종 변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그때도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나오지 않기로 하는데 이 17차 최종 변론 때는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5시간 동안 최종 변론을 하죠. 200페이지 넘는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3월 8일에 선고일이 결정됩니다. 10일에 선고할 거라고. 그러면서 선고 생중계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죠. 그 발표를 한 게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었는데 지금은 이 배공보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지금 변호인단으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참 그것도 묘한 인연이네요. 그리고 3월 10일에 대통령 탄핵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심판 선고가 납니다. 자, 박사님들 잘 쫓아오고 계시죠? 이 흐름에 크게 다르지 않게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보면 12월 14일에 지금 탄핵안이 접수가 됐으니까 5일 늦게 지금 탄핵안이 접수된 거예요. 그때와 비교하면. 그리고 27일에 1차 변론 준비기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5일 늦게 접수가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1차 변론 준비 기일도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5일 늦게 잡혔고 2차가 1월 3일에 잡혔습니다. 지금 2차 변론 준비 기일이. 네, 그러니까 비슷한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2차례 혹은 3차례의 변론 기일이 잡히면서 증인들을 불러서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겠죠. 그 과정이 어느 정도 길어지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늦춰질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날짜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 날짜는 4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언제 그 결정이 나느냐는 그 4가지 변수 살펴봅니다. 동투 더 뉴스. 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시간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4가지 변수로 결정이 나는데요. 박사님들 이거 아시면 정말 똑똑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신문이나 방송 보시면 주구장창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어떻게 되냐가 나올 텐데 이렇게 진행이 된다. 머릿속에 쫙 넣어놓고 계시면 앞으로 신문이나 방송 보도 보실 때 지금 요까지 왔구나. 이게 쟁점이구나.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변수는 바로 탄핵 심판 쟁점이야. 쟁점. 뭐냐? 무엇을 가지고 서로 맞붙을 거냐. 이 쟁점이 변수가 될 겁니다. 몇 가지가 될 거냐? 그리고 어디까지 쟁점을 인정해 줄 거냐. 누가? 헌법재판관이. 자,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똑같은 입장이에요. 본인은 지금 일단 탄핵 심판을 여론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해석을 받아야 본인이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론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양쪽 다. 그러면 법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그러려면 시간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문제를 삼기 좋은 게 바로 절차적 쟁점이에요. 뭔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 삼았던 건 바로 헌재는 구인 체제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헌법재판소는 9명입니다. 그죠? 헌법재판관은 9명. 총 9인 체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도 헌법재판관 지금 6인이냐 9인이냐 계속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하면서 이제 8인 체제가 된 거잖아요. 1명은 임명 안 했죠.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도 8인 체제가 돼요. 왜냐하면 9차 변론 기일 때까지는 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있었는데 9차 이후로 임기가 끝나버립니다. 그 퇴임을 해버려요. 그래서 1명이 비니까 9인에서 1명이 비니까 8인 체제가 돼요. 박근혜 대통령 측은 당시에 뭘 문제 삼았냐면 이렇게 중요한 대통령이라는 이 중요한 탄핵 심판을 완전체가 아닌 상황에서 진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9인 체제로 진행돼야 한다. 무조건 1명을 채워서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당시에 야당은 반대래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박범계 민주당은 당시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냐면 황교안 권한대행은 국가 원수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 지금하고 상황이 뒤바뀌었죠. 그렇죠? 지금은 비어 있는 걸 민주당은 빨리 채우라고 하고, 채우라고 하고 여당이 못 채우겠다 하다가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채우면서 여당이 막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채워야 된다 그러고 야당이 반대했습니다. 채우지 말라고. 어쨌건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과적으로 8인 체제로 최종 결론이 납니다. 두 번째 또 절차적으로 뭘 문제 삼았었냐면 탄핵 소추 의결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무슨 말이냐?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탄핵 안에서 13개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이게 이제 탄핵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걸 이제 13개를 모아서 한 번에 탄핵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게 아니라 13개를 13번으로 나눠서 각각 탄핵 소추를 의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핍니다. 이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뭔가 지금 심판들의 심판이 편파 불공정하다라고 하면서 강일원 헌법재판관에서 기피 신청을 합니다. 당시에 이것도 또 비슷하게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강일원 재판관이 뭘 하냐면 검찰에서 수사 그 기록 있잖아요. 수사 조서. 요거를 이제 증거로 채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걸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사라는 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걸로 처벌받았잖아요. 그죠? 사면 복권 됐긴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불리하다고 보니까 이 수사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데 동의하지 않거든요. 근데 강일원 재판관이 이걸 증거로 채택하니까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다라고 하면서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는데 이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럼 헌법재판관들은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다 이 모든 문제 제기를 이 의도라고 보는 겁니다. 바로 재판 지연,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시간 끌기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측도 여러 개의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은데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를 봐야겠죠. 자,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미 1차 변론 준비일 때부터 좀 문제 제기를 합니다. 뭘 문제 제기를 하냐면 아니 왜 이렇게 빨리 합니까? 대통령 거를.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너무 촉박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계류 중인 탄핵 사건이 많은데 이것에 속도를 내는 근거가 있냐요? 이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통과 전에 헌법재판소에 쌓여있는 계류되어 있는 탄핵안들 많죠? 지금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 건도 걸려 있고 또 그에 앞서서 여러 가지 검사도 지금 탄핵안이 걸려 있는 게 있고 그런데 왜 앞에 있는 순서대로 안 하고 왜 대통령부터 이렇게 가장 빨리 속도를 내냐 그 이유가 있냐 물어봤더니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일 마지막 사건이지만 대통령 탄핵 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시급한 사건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결국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쟁점이요. 지금 이제 탄핵 심판 쟁점이 몇 가지냐에 따라서 그 쟁점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니까 이게 시간하고 직결이 되겠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처음에는 9가지 쟁점으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5가지로 줄였다고요. 5가지 이렇게 줄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4가지 쟁점으로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1차 변론 준비 기일 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시험 범위가 나온 거예요. 이 시험 범위를 지금 양측에 준 겁니다. 양측이라고 하면 국회 측, 검사 역할하는 국회 측, 탄핵안을 통과시킨 국회 측, 그리고 대통령 측, 변호인단 측에 양측에 준 겁니다. 여러분은 이걸 갖고 이게 쟁점이니까 이거 갖고 맞붙을 준비를 해오세요라고 알린 겁니다. 자, 이 쟁점 저희가 지지난주에 뉴스터디에서 계엄 터지자마자 정리를 해드린 게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럴 때 좀 박사님들 뿌듯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계엄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2가지를 갖고 맞붙을 거다. 가장 세게 맞붙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일에 거쳐서 정리해드렸습니다. 그거 여기 우상단이 클릭 연결해 놓을 테니까 한번 안 보신 분들은 보십시오. 근데 그게 고스란히 이 쟁점에 들어가 있습니다. 2가지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이게 1번이에요. 탄핵 심판 쟁점의 1, 계엄 선포 행위. 이게 뭐냐면 대통령은 계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이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런데 탄핵소추안에서는 이걸 뭘 문제 삼았냐면 계엄을 선포할 절차적 실체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선포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계엄의 요건이 안 되는데 계엄을 선포했다.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해서 탄핵안이 통과됐는데 대통령 측은 무슨 소리? 비상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정상적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맞붙는다 그랬죠. 그게 1번입니다. 1번. 그 절차적인 거의 연장선상이 2번이에요. 계엄 사령관을 통해서 포고령 1호를 발표한 행위가 정당이느냐. 국회에 군대, 계엄군을 보낸 게 맞느냐. 자, 국회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왜 국회에 계엄군을 내려보내느냐.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그 해제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위헌이다. 국회는 계엄군을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 하지만 대통령 측에서는 뭐라고 하죠? 아니, 우리는 국회 기능을 마비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국회가 워낙 반국가적인 행동을 하니까 경고하려고 계엄군을 보낸 거다. 국회 기능 마비 의도가 없었다라고 지금 맞서고 있잖아요. 그게 2번째 제가 설명드린 쟁점이었는데 그게 바로 3번이에요. 3번 쟁점. 이번에 헌법재판관이 정리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가 탄핵 사유가 되냐 여부입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군대를 동원해서 영장 없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행위. 요거까지 4개의 쟁점이 시험 범위로 나온 겁니다. 요걸 가지고 이번에 이제 최종 때까지 양측이 맞붙게 되는 거죠. 자, 탄핵 시간표에 있어서 2번째 변수는요, 바로 증인수입니다. 제가 아까 박근혜 대통령 때 설명드렸었지만, 변론 기일에 하는 게 증인들 불러서 이제 양측에서 서로 신문하는 거거든요. 증인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재판 기간은 길어지겠죠. 정영식 재판관은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1차 변론 준비 기일 때. 국회에서 이미 청문회 같은 걸 거쳐서 청문회나 아니면 뭐 국회 현안 질의할 때 여러 명 불렀었잖아요. 계엄 이후에. 그 사람들 뭐 꼭 또 다시 부를 필요 있겠냐. 그때 했던 얘기 똑같이 할 텐데 라는 얘기도 하던데 어쨌건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는요. 증인을 몇 명을 불렀냐면 25명을 채택해서 불렀어요. 야당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부르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당은 빨리 심판을 끝내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1차 변론 준비 기일 때 1차 15명이 채택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차에서 끝났지 않을 수도 있고 추가로 증인은 더 신청할 수 있겠지만 일단 1차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이 누구냐? 네, 이렇게 돼요. 15명. 자, 보면 계엄군 혹은 계엄에 참여했던 경찰들이죠. 김용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노상원 지금 민간인 신분으로서 이번에 같이 김용현 장관과 짰다는 정보사 노상원, 그다음에 문상호 지금은 전이지만 이제 지금 작전할 계엄군 할 때 정보사령관,
그다음 뭐 특전사 707, 일공수, 그다음 여인형 방척사령단 들어갔고요. 방첩사 들어갔고 조재호 경찰청장 들어갔고요. 서울경찰청장, 국회 경비대장, 이재명, 우원식, 뭐 한동훈 포함해서 체포 연락을 받았다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까지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들을 왜 부르려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들 중에 상당수는 대통령이 직접 연락해서 뭐 문부수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 뭐 2번, 3번 겸이라도 할 테니까 너희들은 다 끌어내라 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그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미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이들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건 국회 측에서는 본인들한테 유리하다고 보고 이들을 지금 증인으로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또 세 번째 변수는 뭐냐면 사실조회나 조서를 얼마나 많이 채택하냐 여부입니다. 이거는 기간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도 당시에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한 이유가 뭐였다고요? 수사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건 너무 편파적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 건을 보면 헌재 심판이 지금 사건 수사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요. 아직까지 지금 더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헌재 심판이 이제 막 빨리 달려가고 있는 상태니까 이 수사 내용이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 대부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을 막 되는 대로 바로바로 증거로 채택을 하게 되면 대통령 측에서는 불리하니까 아마 반대를 하겠죠. 대통령 측에서는. 자, 그리고 이게 기간하고도 왜 영향을 미치냐면 이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거 살펴봐야 할 양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총 사건 기록과 서류가 6만 5천여 쪽. 그러니까 이거 포함해서 총 살펴본 게 10만 장이래요. 10만 장. 10만 장이 A4 용지 10만 장이 어느 정도냐면 A4 용지 이게 한 묶음이 250장이거든요. 그게 요 박스에 10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2,500장이 들어가는 거죠. 요 한 박스에 A4 용지 2,500장. 그러니까 A4 용지 요거 40박스 하면 10만 장이에요. 그 정도의 분량의 서류를 당시에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얼마나 많은 서류들을 살펴볼지 그거 다 살펴보려면 다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요. 자, 네 번째 마지막은 이게 또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재판부의 의지죠. 재판부가 얼마나 빨리 탄핵 심판을 하고 싶어 하느냐. 그래서 1차 변론 준비기일 때 정영식, 이미선 재판관이 두 사람이 일단 변론 준비기를 진행을 했거든요.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그 1차 준비기일 때도 뭘 우려하냐면 아까도 제가 적어드렸던 바로 재판 지연을 상당히 우려를 하더라고요. 두 재판관이.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 너무 미루려고 하지 마라라는 얘기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탄핵 심판이라는 거는 형사소송 때처럼 엄밀하게 증거 따지고 개인적 권리 보장해드리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저희가 충분히 보장을 해드리려고는 하지만 여러분도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충분히 협조할 수 있는데 안 하시면 제재하겠습니다. 시간 끌려고 뭐 내라는데 안 내고 버티고 이러면 제재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미선 헌법재판관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자, 1월 3일에 변론주의 기일을 한 번 더 열겠습니다. 촉박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국가 운영과 국민에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해서 답변서를 꼭 증거로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어쨌건 가장 중요하니 가장 시급하니 가장 빨리 진행하겠다는 의지는 명확히 밝힌 상황. 자, 마지막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동투 더 뉴스. 바로 헌법재판관인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어떻게든 4월 18일 이후로 뭔가 헌법재판관 심판을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원래는 9인 체제죠, 헌법재판소가. 그런데 6인 체제여서 임명하라 마라 시끄러웠잖아요. 이렇게 6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정계선 그리고 조한창. 그래서 헌법재판관으로 갔어요. 취임을 했어요. 이제 8인이 된 겁니다. 8인. 그러니까 이게 왜 여당과 대통령실이 막 반발했냐면 여기 2명 없으면 탄핵이 되려면 6명의 최소 찬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6인 체제에서는 한 명만 반대하거나 아니면 한 명만 6인 체제로 이 중요한 걸 선택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결론이 안 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일단 2명을 선임하면서 8인 체제가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8인 체제로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8명 중에 6명, 6인 이상이 찬성하면, 그러니까 3명 이하로 반대하면 이 탄핵안은 가결이 되는 겁니다. 그죠? 6인 이상이니까. 네. 그런데 4월 18일이 지나면 2명의 임기가 끝나요. 문영배, 이미선. 이렇게 2명이 끝납니다. 끝나면 다시 6인 체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1명이라도 반대하면 인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3일에 2차 변론 준비 기일이 열렸는데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최대 정해놓은 이 180일 다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졸속 심판은 안 된다고요. 180일 다 채우면 4월 18일을 넘길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자 국회 측은 심판 대상에서 아예 형법 내란죄 부분 빼겠다. 헌법 위반만 심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심판 시간을 줄여서 빨리 끝내겠다는 거죠. 어쨌건 대통령 측에서는 4월 18일 이후로 끌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빨리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때까지 끌기 어려울 거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긴 합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 측에서는 이 8인 체제를 전제로 어떻게든 3명 이상의 반대, 기각을 이끌어내야 하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8명 중에 6명 이상 찬성을 하면 탄핵안은 통과가 되는 겁니다. 민주당은요, 쟁점도 간단한데 2달이면 된다 그래요. 이 탄핵 심판 때까지. 왜냐면 전 국민이 생중계로 계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봤는데 아까 그 4가지 쟁점도 복잡할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통령 측에서는 무슨 소리. 완전 수사도 아직 초기 단계고 무엇을 근거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하느냐. 내란 죄도 인정할 수 없고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대통령 측에서 나온 얘기 보면 전혀 물러설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치열하게 맞붙을 거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될지, 언제 시간이 결정될지, 탄핵 시간표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지켜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접수되고 며칠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까요? 제가 박사님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며칠 이내. 그래서 작년 12월 14일에 탄핵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로부터 몇 개월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그래서 올해 8월 12일에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힌트입니다. 네, 보고 박사님들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댓글에 정답 써주시면 그중에 5분 추첨해서 따뜻한 커피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것도 제가 알려도 드리고 선물도 드립니다. 자,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에이, 주말 오후 3시엔 동인간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233회 퀴즈 정답 보고 가십시오. 자,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이화영 측 3가지 반격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2심 재판부가 인정한 건 1번 연어 수표티, 2번 진술세미나, 3번 북한 리오는 부재, 4번 없다. 야, 이거요 어려웠어요. 없다 혹은 모두가 답이다 이런 거 나오면 좀 짜증나거든요. 근데 정답은요 두구두구두구 없다였습니다. 없어요. 하나도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많이 맞춰주셨습니다. 와, 우리 박사님들의 실력을 제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정답도 나갑니다. 1번 첫 번째 당첨자님은 미로팅님 맞춰주셨습니다. 소회도 밝혀주셨어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먹을 거 사준다고 없던 일이 있다고 할 거라고 믿는 사람이 있나요? 웃겨요. 네, 2심 재판부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죠. 이화영 부지사의 학력, 경력 이런 걸 생각하면 이런 거 먹을 거 사준다고 진술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당첨자님 헬레나님 당첨이 되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 꾸준히 애쓰는 모습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전이님 처음으로 댓글 남겨주신다고요. 이제 많이 남겨주십시오. 네, 판결 내용 이야기 정말 좋은 것 같다 기대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피터 순영 오케이. 피터 순영 오케이님입니다. 아내님이 저의 광팬이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부부가 함께 봐주셔서 영광입니다. 유익한 방송 짱짱짱 박수 짜짜짱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당첨자님은 정은석님입니다. 쉽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도 동행가 뉴스터디와 함께 힘차고 즐거운 한 해 보내주시면 저는 그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박사님들 선물 어떻게 받으시는지 아시죠? 유튜브 채널에 뉴스 들어가셔서 커뮤니티 찾아가시면 정답자 그리고 어떻게 선물 받으시는지 방법 나와 있습니다. 박사님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